네, 안녕하세요. 시민건강연구소의 김정우입니다. 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취약 집단이 마주하는 여러 위험들에 대해서 발표하려고 합니다. 발표하는 내용은 시민건강연구소에서 진행한 코로나19 시민백서 연구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저희 연구소에서는 메르스 당시에도 보고서를 낸 적이 있는데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인권과 사회정의의 관점에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저희의 관점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필요성을 느끼는 연구자들을 모집해서 20명이 넘는 분들이 지원을 해주셨고, 그래서 저희 이 연구는 위험불평등, 자유권과 정보인권, 보건의료 서비스와 인프라, 거버넌스, 보건의료 노동 팀으로 나누어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위험불평등 그리고 보건의료 서비스와 인프라 파트를 중심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사례를 보면은 이제 누구나 이제 코로나에 걸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또 어떤 집단은 그거보다 더 많이 걸리고 어떤 집단은 더 많이 죽고 더 위험이 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저희가 소위 취약 집단이라고 부르는 집단인데, 이러한 취약 집단은 이미 아슬아슬한 경계에 놓여 있어서 사회적 변화로 삶이 더 큰 위기에 빠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코로나 유행 상황에서 위기에 빠질 수 있는 집단을 유럽 CDC에서는 의학적 취약 집단과 사회적 취약 집단으로 구분을 하고 구체적인 리스트를 작성을 했는데, 물론 여기에 있는 취약 집단이 전부 모든 취약 집단을 포괄하는 것은 아니고, 또 취약성이라는 것이 물로 칼로 잘라서 이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모로 이제 중복되고 교차하는 지점들이 있긴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 사회적 취약성은 젠더, 인구학적 특성, 사회경제적 지위, 공적 자원, 장애와 특수한 필요의 차원에서 구성하기도 하는데, 저희 연구에서는 주로 불안정 노동자, 장애인, 이주 노동자, 홈리스를 중심으로 취약 집단이 이 팬데믹 상황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저희 위험불평등 연구팀에서는 주로 언론을 통해서 코로나19 상황에서 드러난 이슈들을 파악을 했고, 다양한 불안정 노동자, 장애인 당사자 활동가, 활동지원사,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근무자, 홈리스와 홈리스 활동가, 이주노동 활동가 등 다양한 분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고, 감염 위험, 의료 접근성, 생계 위협, 정보 접근성, 열악한 노동, 자유 억압 등의 차원에서 이들의 어려움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감염 위협입니다. 코로나 이전부터 사회적으로 배제되어 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홈리스, 이주 노동자, 장애인, 시설에 수용된 사람들은 이전부터 사회와 단절되어 왔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상당히 중요해진 시점에서 이미 사회적으로 거리두어진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감염의 위험이 낮아졌다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참 사회적 배제의 역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모두 코로나 감염으로 더 안전한 거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청도 대남병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최근 부산 요양병원까지 시설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집단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물리적 환경에 놓여 있고, 쪽방 주민과 이주 노동자도 공동 생활을 하고 있어서 한 명이 확진되면 그 파급력이 커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노동 환경도 감염 위험을 높이는 요소인데, 기본적으로 대체될 수 있는 불안정한 노동자들의 안전은 일터에서 기업의 이윤보다 우선순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도 쉴 수가 없고, 일터에서 감염 위험을 통제할 권한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물류센터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사례가 있는데, 노동자 감염보다 물량 처리하는 게 우선이 되다 보니까 확진자가 나오고도 노동자들한테 알리지 않고 출근을 시키다가 집단 감염이 발생했었던 사례입니다. 그리고 감염 예방을 위해서 대처할 수 있는 수단이나 정보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차별과 배제를 받는 집단들 역시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코로나 유행 상황에서 이 감염 위험 말고 이제 의료 접근성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발열 환자나 호흡기 환자들은 병원 가기가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와중에 의료 이용에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집단들이 있습니다. 기존의 이주 노동자나 노숙인 같은 경우는 의료비 부담 때문에 민간 병원을 이용하기가 어렵고, 시민단체에서 제공하는 무료 진료소나
아니면 이제 외국인 근로자 의료 지원 사업을 하고 이제 노숙인 의료 급여 진료를 하는 공공병원을 이용했습니다. 이 기관들은 지역에 몇 개 없어서 안 그래도 의료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지는데 이제 코로나 유행 이후로 그나마도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전환이 되거나 이제 무료 진료소가 감염 위험 때문에 중단이 되거나 축소가 되는 상황 때문에 이제 의료 접근성이 더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장애인 같은 경우는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면서 합병증 문제가 있는데 건강이 악화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고, 신장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특별히 이제 투석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어서 이제 그 와중에 이제 사망하는 분들도 계셨고, 보건소도 이제 선별진료소 역할을 하게 되면서 기존의 서비스들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들이 축소되거나 비대면으로 전환하게 되면서 장애인들이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건강 문제 말고도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커다란 고통이 생계 위협인데,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이 중에서도 특별히 더 영향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 비정규직, 여성이 더 크게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본과 노동의 권력관계 불평등하고 고용보험이나 기초생활보장제도 같은 이제 사회안정망이 사람들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운영되다 보니까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를 위한 이제 정부의 지원 대책마저도 이제 크게 다르지 않게 사람들을 포괄하지 못하고 배제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면서 어려운 사람들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남겨지고 생계 위협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좀 인터뷰 내용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기존의 보육교사 원장과 이제 보육교사 사이에 불평등한 권력관계가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이제 급여를 페이백 일부를 돌려주는 식으로 돌려주는 상황에 놓여 있었고, 이주 노동자 같은 경우는 고용보험이 임의가입 대상이다 보니까 똑같이 휴업을 해도 옆에 있는 한국인 노동자는 휴업사당을 받는데 이주 노동자들은 제외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코로나에 대한 이제 정부 지원 정책이 이제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대상이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이라고 하지만 국민이 아닌 이주민들은 대상이 되지 못했고, 그리고 제도적으로는 대상이 맞지만 실질적으로 정보에 접근하거나 그 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숙인이라든지 더 열악하고 사회와 단절된 사람들일수록 배제되는 양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정보에 접근하지 못한다는 것은 사회경제적인 지원을 받기가 힘들어진다는 것, 그리고 방역의 측면에서도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부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달하려는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 이러한 것들이 한국인 비장애인 디지털 기계를 소보유하고 활용 가능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밖의 사람들은 인식에 잘 들어오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유행 초기에 일본에서 브리핑을 할 때 수어 통역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어 통역사를 요구를 하고 수어 통역사가 왔는데 같이 화면에 배치하는 게 아니라 따로 배치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게 이제 얼마나 장애인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우선순위가 떨어지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아까 많이들 이제 구조조정에 들어간다는 것을 언급을 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이주 노동자들이 사업주와 노동자 사이의 권력 불평등 외에 이주 노동자라서 더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 측면들이 있었고, 한편에서 일자리를 잃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일이 많아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농촌의 이주 노동자들은 농촌 일손이 부족해지면서 안 그래도 한 10시간씩 하루에 일하고 있던 분들이 그 이상을 일하게 됐고, 택배 노동자들은 최근에도 계속해서 그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또 한 분이 돌아가시면서 올해에만 벌써 8분이 과로로 이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제 기사에서 보면 아직 하루에 16시간씩 일을 하시고 이제 물품도 400개씩 배달을 했다, 이런 노동의 환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유행으로 많은 직장인들이 재택근무로 돌입했는데 그나마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직종은 좀 나은 일자리라고 보기도 하지만 기존의 노동 환경이 좋지 않던 직종들은 재택근무로 바뀌어도 여전히 문제가 있었고, 콜센터 노동자 같은 경우는 재택근무로 형식은 바뀌었다지만 여전히 화장실 가는 데조차 통제를 받고 있었고, 기존의 업무 과정에서 문제를 그대로 둔 채로 재택근무로 확대 전환하는 것은 이러한 문제들을 비가시화하고 개인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적과 생계 때문에 노동의 권리가 무력화되기도 합니다. 인터넷 설치 기사 사례인데 이제 상담사를 통해서 접수를 받고 갔는데 알고 보니까 자가격리자인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노동자가 이런 위험을 거부를 하고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느냐 하면 이제 실적이 걸려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선택은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비슷하게 이제 대리기사 같은 경우도 이제 손님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이용을 해도 그 손님을 거부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자유의 억압인데, 코로나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도 하고 각자 일정 부분 자유가 제한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더 크게 제한당한 사람들이 있었고, 장애인이나 노인같이 시설에서 생활하시는 분들, 그리고 시설 종사자 같은 경우에는 코호트 격리 조치로 자유가 많이 제한됐었는데, 이 자유 이러한 분들의 이제 코호트 격리의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이 코호트 격리가 내부에 취약한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부에 시설 내부에 있는 사람들의 안전과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두 번째로 시설의 생활인들에 대한 그 사회적 낙인과 혐오를 부추긴다는 겁니다. 코호트 격리한 사람들은 뭔가 사회에 위험을 미치는 존재라는 인식을 줄 수 있고, 그리고 또 이러한 분들을 통제하고 거기에 코호트 격리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을 심어줍니다. 세 번째로 코호트 격리를 결정하는 과정에 종사자들에게 정보를 알리고 이제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없었고, 그 다음으로 코호트 격리를 한다고 해서 사실상 외부와 실제로 차단이 되지 않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호트 격리에 관해서 구체적인 지침이나 지원이 미흡했고, 코호트 격리에 참여한 종사자들이 24시간 그 안에 있으면서 노동 강도가 상당히 올라가는데, 이 때문에 몸이 아파도 쉬기가 어려웠고, 격리가 끝나고 나서 보상이 이루어질 때에도 그 수준이 좀 낮고 지역마다 편차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역사회에 있는 재가장애인들의 자유도 상당히 제한이 됐는데, 2월에 대구 경북 유행이 한창일 때에도 버스나 기차가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장애인이 이용하는 콜택시는 멈췄습니다. 그 다음에 어떠한 지원 없이 일괄적인 자가격리 조치는 활동지원사 없이 혼자 생활하기가 어려운 장애인들의 실질적으로 자유를 억압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고, 이주노동자 같은 경우는 사업주들이 이주노동자들에게 무조건 나가지 마라, 나가면 해고다, 이렇게 협박을 하면서 작업장과 기숙사 입구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이러한 이주노동자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는 이제 법률에 의한 것도 아니고 사업주가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문제점들이 코로나 유행에서 새로 나온 것들은 아닙니다. 기존의 사회구조로 인해서 원래부터 문제들이 있었고, 코로나 시기에 더 심화되고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또 코로나에 대한 각 주체들이 지금 이 상황에 개입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들이 구조에 순응하는 것들이라 그 정부의 이러한 개입들이 기존의 구조들을 변혁시키는 것이라기보다는 순응하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취약 집단들의 어려움은 그대로 있었다. 정부 대응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드리자면, 이제 여기서 X축은 사회경제적 수준이고 Y축은 코로나 방역과 그 외의 사회적 영역을 나타내고 있는데, 문제는 정부 대응이 비교적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은 사람들,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한국인, 비장애인, 아프면 집에서 쉴 수 있는 사람들,
어느 정도 자원이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코로나 방역과 치료에 치중하면서 그 밖의 사회적 영역에 대한 대응은 미흡하다. 앞서 공공병원이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전담병원이 되고 무료 진료가 중단이 되고 그러면서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이야기들을 들었는데, 이러한 것들이 사회복지 서비스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루어지고 있었고,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어떤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삶의 중요한 요소이고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그냥 이제 감염을 위해서 손쉽게 그냥 중단시켜 버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행정편의적 조치라고 생각하는데, 코로나 대책의 목적이 단순히 확진자, 사망자 숫자를 낮추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지키는 것이라면 이러한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개선 방향으로 코로나 대응 프레임이 확장되어야 한다. 그다음에 행정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체계의 관점이 전환이 되어야 된다. 그다음에 보건의료와 돌봄의 공공성이 강화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인권에 기초한 코로나19 대응을 해야 된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규 직장, 가족, 집이 있고 사회적 개인적 안전망을 갖춘 사람들 이외에 집단의 우선순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이러한 게 이제 비가시화되고 취약 집단의 우선순위를 높이기 위해서는 취약 집단 당사자나 이들을 옹호하는 집단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강조하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